러우 전쟁이 일어나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 연대가 되니까 중국의 약점을 커버를 해준 거죠. 그렇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이 브룩스 장관이 기고문을 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북한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자. 미국의 주류 엘리트리의 생각이 이제 북한을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러우 전쟁이 종결이 되고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게 돼서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 혹은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면 이거는 주가지수 지금 5천 갖고 되냐 마냐 지금 말도 많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분단 체제에서는 제가 볼 때는 5천 정도가 적정할 수도 있겠죠.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있다면 저는 뭐 5년에서 10년 내에 만도 가능하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또 뵙습니다. 글쎄요, 드라마틱한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경험하시나요? 애널리스트에서 북한학 박사라는 게 사실 쉬운 전환은 아니죠. 그런데 이 한반도에 역동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기류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을 한번 모십니다. 여러분도 익숙한 여의도 출신 북한 학자시죠. 소연철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소 애널리스트보다 소 박사님이, 소 교수님이 더 익숙하신가요? 아직은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예. 예. 북한학을 연구를 하셨는데 예. 어차피 투자자들을 위한 직업을 하셨잖아요. 예. 연장선이 잘 안 그려지더라고. 뭐 그럴 수 있죠. 왜 북한학을? 사실 오늘 주제는 아니긴 한데 궁금했어요.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가 냉전이라는 체제에 저희가 예. 학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냉전 체제의 가장 큰 수혜를 받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탈냉전이 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는 중국이고요. 네. 이제 그런 변화가 저는 올 거라고 뭐 조금 빨랐지만 예. 결국 남북 관계가 뚫려서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과 단절이 된 게 연결이 되게 되면 한국이 정말 크게 빅사이클, 뭐 슈퍼사이클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뭐 지금은 이렇게 제가 슈퍼사이클 한반도 슈퍼사이클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미세하나마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고 그게 더 확신을 느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대에 등장하면서 네. 그럴 가능성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들락말락 했었죠 그때. 예, 그러다가 이제 저는 시작이 됐다. 새롭게 동아시아의 지정학 변화가 생길 거고 그 지정학 변화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북한학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 나왔군요. 한반도 슈퍼사이클, 새로운 남북한 경제협력 시대의 단계별 투자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교수님들이 학문적으로 글을 많이 쓰시는데 우리 소연철 박사님은 애널리스트 생활을 한 20여 년 하시고 이제 이 정치학 또 국제관계학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관점에서 아마도 한반도의 문제, 슈퍼사이클이라는 주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얘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미국의 지정학적인 전략 이번에 에이펙에 와서도 굉장히 그런 게 선명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의 핵잠수함 그 전혀 뜻밖의 제안을 쑥 받아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무역 협상은 관세 협상은 타결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 관세로 인한 그 돈의 수입보다는 미국의 안보가 훨씬 중요하구나라는 걸 단면적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 싶은데 시장하고는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져갈까요? 사실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핵 추진 잠수함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놀랄만한 뉴스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닉슨이 등장하면서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70여 년대 철수를 했습니다. 일부 병력 2만 명 정도를. 그때 난리 났었죠. 예. 그러고 나서 그 7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1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해 10월 달에 시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 핵 주권을이랑 미사일 주권을 제한을 했죠. 그때 미사일 사거리가 제약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핵은 저희가 이제 핵무기 만들려고 뭐 시도는 했었다 안 됐죠. 그래서 그때 엄청난 음모론이 있었어요. 뭐, CIA 뭐 설도 있고 뭐 이게 뭐 무슨 박사님 그거 있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있고 뭐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보시면 그때는 미국과 중국이 화해, 새로운 전략적 협력을 맺어서 그렇죠. 소련을 견제하는 그림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91년도에 몰락을 하고 이제 냉전이 해체가 됐죠.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미국이 이익을 이제 쉽게 말하면 냉전이 무너지니까 일본이라는 존재가 예전같이 중요치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한테 했던 게 플라자 협정 들어서 엔화 강세, 미일 반도체 협력을 통해서 거의 한 27년간 일본 경제를 거의 쉽게 말하면은 잃어버린 30년. 아사 거의 뭐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다시 부활시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그게 2001년도에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해서 중국에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입을 시켜놨는데 2010년 딱 되니까 미국이 호랑이 새끼가 아니라 호랑이를 키운 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2011년도에 뭐가 일어났냐면 중국의 부상에 두려움을 느낀 오바마 행정부가 아시아의 회귀 전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일본과의 군사적, 경제적 동맹 강화였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때 나온 게 그 엔화 약세용인 아베노믹스. 그 다음에 요즘 얘기가 나오는 일본의 집단 자유권을 인정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지난 15년간 1차 미중 패권 경쟁 전반전이 끝났다고 보는데 결론은 뭐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한테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배적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왜 미국이 갑자기 우리나라 그 핵추진 잠수함을 줬을까라는 건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2021년까지 우리나라 미사일 사거리 제약을 다 풀어줬어요. 풀었죠.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사일을 쏠 수가 있게 미국이 풀어줬죠. 왜 풀어줬을까요? 결국 중국 견제가 크다는 거죠. 하기야 북한이라는 건 뭐 사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원래는 예전에는 우리가 사거리가 현무 1이 대략 뭐 한반도 그 북한 끝 정도도 다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에이펙에 오자마자 저도 놀랬던 게, 사실 모든 분들이 지금 무역협정보다는 그러니까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데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결국은 뭐냐? 미국이 이제 일본만 갖고 중국 견제하기 어렵다.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지정학을 두 번째 바꿔야겠다. 이제 2라운드 시작에 누구냐? 그게 한국과 북한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용인을 해준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게, 왜 이게 크냐면 이미 항공모함으로 미국이 중국 대만 해협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동풍과 같은, 쉽게 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함대가 중국 연안에 가면은 작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작전 수행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은밀하게 잠양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한국한테 풀어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한국과 제조업 동맹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참, 일본이 아까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일본이 가장 크게 데미지를 받았던 산업은 일본의 반도체 첨단 산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마지막 남은 일본 연합군 LP다가 마이크론에게 넘어갔고요. 그리고 일본의 파운드리도 지금 일본이 제대로 된 게 르네상스 정도가 있는데 거기도 뭐 그렇지 않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게, 이제 보니까 일본이 너무 주고 나니까 10년 동안 일본 살리려고 했었어도 첨단 산업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사실 요즘 장이 4천, 5천 뭐 얘기 나오는 게, 저는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 그거를 인식을 한 거죠. 동아시아 전략을 바꿔야겠다. 한국이다. 그럼 한국만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 지금 제가 좀 사실은 책을 그 에이펙 때 맞춰서 냈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월 한 20일경인가 원래 부다페스트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러우 전쟁을 종결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기를 했죠.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휴전의 조건이 서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 제가 느꼈죠. 안 만나겠구나. 못 만난다. 왜냐하면은
이 러우 전쟁과 한반도는 100% 연결돼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 북한군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왜 이 많은 분들이 러우 전쟁에 대해서 푸틴이 전쟁을 한 그 행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은 2008년부터 미국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었습니다. 그거를 푸틴이 계속적으로 그것만은 안 된다. 선을 넘지 말으라 경고를 했는데 미국이 그거를 푸틴 얘기를 안 들어줬죠.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2008년도 조지아 전쟁. 근데 2014년도에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나토를 가입하려고 유로마이단을 지원해줘서 푸틴이 그때 크림반도를 점령을 했고요. 그리고 22년도 때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또 죄송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그때는 푸틴과 트럼프가 관계가 나쁘지 않아서 러시아가 굳이 전쟁할 이유가 없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략이 자유주의 전략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확산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해야 된다. 그러면서 일어난 전쟁이 러우 전쟁인데 러우 전쟁 이러면서 우리가 22년도부터 3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지금 요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다 뭐 때문에 저는 러우 전쟁 때문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공급망. 그렇죠. 유가가 급등을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 러우 전쟁의 가장 큰 미국의 전략의 실패가 뭐냐면 미국의 핵심이 2010년부터 중국을 견제한다고 했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미국 전략에 굉장히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게 중국이 지금 대단하죠. 저는 뭐 시진핑 주석이 정말 중국 제조업을 정말 엄청나게 부흥시켰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에너지와 자원인데요. 에너지와 자원을 식량을 쉽게 말하면 자급자족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러우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 연대가 되니까 중국의 약점을 커버를 해준 거죠.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연대되는 거에서 미국이 이긴다는 표현보다는 쉽게 말하면은 경쟁에 굉장히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대통령의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 비즈니스맨이라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핵심은 그분은 정확해요. 미국의 국력이 예전 같지 않다. 우리의 군사력과 경제력 갖고는 중국 하나 싸우기도 버거운데 러시아까지 우리가 경쟁한다는 거는 미국에서는 할 수가 없다.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하루 만에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이 끝난다는 그게 핵심은 뭐냐면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제약 조건을 인정을 하고 러우 전쟁을 끝내서 미러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 미국이 결국 러우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 핵심은 뭐냐?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러시아와 관계 복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그 정책 기구가 있어서 그 책자가 그 자기가 선거할 때 이미 나왔습니다. 제가 그 책자를 쭉 보니까 핵심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중국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당시 나왔던 게 어떤 얘기냐면 폼페이오 예전에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서 자기 자서전에 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중국을 두려워한다. 지금 주말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저 정프로처럼 이미 배움과 성장의 DNA를 가진 분이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부터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까지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하는 위즈덤 칼리지 2016.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미군 철수 반대한다 그랬다며. 예, 그러니까 왜 중국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우리 북한을 신장 위구르나 티베트처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있었습니다. 2021년도 포린 어페어스에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룩스 장관이 그 기고문을 냈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자. 사실 대담한 발언인데 이 두 가지만 봐도 미국의 주류 엘리트리의 생각이 이제 북한을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거를 돌이켜 보면은 베트남 케이스를 보면 참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75년도에 철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95년도 때 클린턴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가장 비참한 전쟁이 사실 베트남 전쟁인데 20년 만에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 정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건을 쭉 보다 보니까 결정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1979년도에 중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의 인식은 뭐냐면 중국과 베트남은 굉장히 좋은 관계인데 79년도에 중국이 먼저 베트남을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월전쟁이라고 하죠. 그걸 보면서 미국이 느꼈죠. 베트남과 중국의 사이가 좋지 않는구나. 그래서 미국이 뭐랬냐. 미국이 사실 뭐가 문제냐면은 정책을 할 때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 문화를 좀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미국의 좋게 말하는 실용주의, 뭐 군사적 관점, 경제적 관점 접근하다 이거를 미국이 반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이랑 수교하게 되면 베트남이 중국 견제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연구를 하다 보니 북한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러우 전쟁이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게 돼서 평양에 미국의 연락사무소 혹은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면 이거는 주가지수 지금 5천 갖고 되냐 마냐 지금 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얘기를 여러 가지 원인에서 찾았잖아요. 옛날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했고 요즘은 이제 뭐 가버넌스라든지 뭐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천적으로는 그 지정학적 이유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아닌 게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바로 위에 핵을 갖고 있는 실효적으로 핵을 갖고 있는 아주 호전적인 정권이 있고 우린 정전 상태인데 근데 워낙에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뭐 상법 개정 그 이슈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후진적인 가버넌스가 부각이 돼서 그런 거지 기저에는 있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소 박사님 얘기대로 전향적으로 뭔가 미국과 북미 수교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 원천적 저 밑에 있었던 그 디스카운트 훅 뒤집어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다 아는 뭐 취약한 지배구조 배당 수익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북한의 핵을 보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남북한 단절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에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저는 근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 핵과 이거저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 메인에 비하면은 그 다음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한반도의 분단 체제에서는 제가 볼 때는 5천 정도가 적정할 수도 있겠죠. 5천이라는 게 지금 일본의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한 1.7배 정도 됩니다. 우리가 1.7 되면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5천 정도 됩니다. 5천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중국도 한 1.6 정도 되고요. 그러면 중국과 일본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 5천은 5천, 6천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데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있다면 저는 뭐 5년에서 10년 내에 만도 가능하다. 주가 지수.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지금 저도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같이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가 매일 우리끼리 집안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 집안 싸움을 하게 돼서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도 식민지가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유럽의 폴란드, 동아시아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어떤 지정학 전략 변화에 맞춘 국가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5천 갖고 지금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거고요. 저는 5년 10년 보면 우리 코리아 코스피가 만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한반도 슈퍼사이클이라는 책을 냈고요. 저 슈퍼사이클의 목적은 결국은 한국이 새로운 분단체제가 평화체제로 가고 그래서 코스피가 만을 가서 K 주식이라는 게 아무도 지금 K 주식은 얘기 안 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 미국 주식 얘기하고 있죠.
K 주식이 요즘 좀 뜨긴 했죠. 예, 뜨긴 했지만 K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예, 국장이라고 하죠. 국장. 예, 국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데몬 헌터스로 캐던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 문화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또 캐던에 보면 호랑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호랑이 그림을 원래 한반도가 토끼라는 건 일본 식민지가 만든 얘긴 거고 원래 우리는 호랑이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 신가대하의 우리 윤명철 교수님 나오는 거 제가 아주 참 잘 듣고 있는데 저도 윤 교수님 생각에 정말 200% 이상 동의를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단절된 유라시아랑 연결이 되면 우리의 그 지금 뭐 주가지수 뭐 이거 갖고 얘기할까 정말 나라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국가 대전략 프로젝트를 좀 짜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북한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고 미국이 트럼프가 김정은을 저렇게 애달게 나 기다릴 테니까 만나자. 나 한반도에 남한에 있을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일반 국민들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에게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존재 왜 중요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중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만약에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간다면 북한이 남한을 남침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을 외교관계에 수립하고 최소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면 베스트 케이스지만 중립 관계만 돼도 북한이 남한에 남침 안 하게 되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집권 구도에서는 중국 지도부의 생각은 뭐 지금 뭐 생각은 이런 거죠.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 양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력이 안 됩니다. 그러네. 그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에 탈냉전 이후에 1국 체제일 때는 뭐 양면 정도 가능했지만 지금의 미국 국력으로는 양면 전쟁을 상대가 핵을 갖고 있는 두 나라고 그렇죠. 그게 중국과 북한이라면 두 개의 전선은 벅차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최소한 회색지대 또는 중립지대만 만들어놔도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간다는 건 동아시아 안보에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저는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참 거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유일하게 거친 말을 안 하는 지도자가 딱 한 명이죠. 브로맨스. 예, 그게 거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인데 그게 그분은 비즈니스맨 아닙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약소국 지도자 중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김정은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도 않던 천안문 그죠? 예. 전승절 행사에 그 막루에 딱 올라가서 시진핑 국가주석 바로 옆에 딱 서 있잖아요. 푸틴과 함께. 예. 야, 근데 누가 정확히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총생산이 우리 영등포구 총생산이랑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대충 1인당 GDP를 1,500억 달러 정도 하면요. 북한의 GDP가 한 350억 달러 정도. 한 40조. 우리 영등포구 수준이래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영등포구 수준의 국가 지도자가 푸틴과 나란히 시진핑 옆에 있는 거예요. 위상이 그 얘기는 에이펙을 딱 앞둔 시점에서 그걸 간 거잖아요. 예. 야, 날 불러내려면 니들이 뭔가 확실히 나한테 뭐 돈을 주든 아니면 핵을 보장해 주든 아니면 내 체제를 그냥 보장해 주든 뭔가 해줘야지 나가지 내가 그냥은 못 나간다. 그런 시위를 한 거라고 좀 봤는데. 의장님 보신 분석이 제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완충지대죠. 미국과 직접적인 대결을 피해줄 수 있는. 근데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냐면 블라디보스톡이 겨울에는 사실 약간 얼어 있어서 그 항구로서 역할을 겨울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옆 밑에 있는 낮은 선봉지구 또는 청진한 원산 이게 소련군이 예전 러시아가 항상 그 탐을 냈던 그렇죠. 그 항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누구도 이 한 나라가 그걸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를 러시아와 중국이 견제를 해죠. 균형 외교가 북한을 하게 된 거고 이번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 혈맹이라는 말은 중국과 북한밖에 없었습니다. 소련이 북한 정권을 수립해 줬고 김일성이 소련군 88여단 출신이긴 하지만 피를 나눈 그런 혈맹 관계는 아니었는데 네. 작년에 러우 전쟁 때 북한군이 대략 한 뭐 보병이 한 15,000명 정도 공병 빼고요. 거기에 가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탈환하는데 북한이 1등 공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상자가 났죠 또. 뭐 언론 보도에 따라 차이겠지만 5-6천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그 쿠르스크라는 그 지형을 보면 북한군들이 비참하게 죽었을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다 평야지역이어서 예전에 독소 전쟁할 때 세계 최대의 탱크전을 했던 지역이어서 평원이죠. 이게 평원. 보병이 가면 쉽게 말하면은 정말 개죽음이죠. 예,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군이 그 쿠르스크 탈환의 1등 공신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북러도 혈맹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혈맹 관계만 갖고 북한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없어진 거죠. 독점 구조가 깨졌네요. 예, 그 혈맹이라는 피로서 이제 러시아와도 나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가까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사상자 때문에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참 놀랐어요. 북한 수령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김일성, 김정일 때만 해도 북한은 배급 체제였어요. 95년까지 한 40년간 배급 체제가 잘 유지가 됐고 그래서 북한은 그 지도자를 수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어버이 수령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할 때 우리는 막 북한에 대해서 정말 그런 적대적 감정을 했겠지만 북한 사람들은 수령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였었어요. 근데 그게 깨진 게 뭐냐면 1995년도 대기근이 일어나면서 이제 북한의 배급제도가 다 무너졌죠. 그러면서 뭐냐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장마당에 가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그게 벌써 30년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의 절반 그리고 인민군의 대부분은 수령님에 대한 은혜를 몰라요. 수령님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았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랑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뭘 제일 두려워한 게 우리나라의 경제력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K방산도 아닙니다. K컬처입니다. 드라마? K드라마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나왔던 게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리고 또 젊은 그 군인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뭐 하나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울고 직접 울고 그 다음에 뭐 그 군인들 사상자를 위한 새로운 뭐 거리를 만들고 결국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갖고 왜 그렇게까지 핵과 미사일에 집착한 게 뭐냐면 자기가 정통성이 약하니까 핵과 미사일을 갖고 미국과 딜을 하게 해서 지금 핵을 100개까지 들고 있고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탄을 뭐 시험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한 남한과 일본과 괌까지는 북한 미사일이 다 타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실제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한다는 것보다는 미국과 저는 협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딜을 하기 위한 지금 빌드업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 입장이에요, 현재? 일본은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다시 총리를 취임을 했지만 미국과 같은 공조일 겁니다. 결국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하면 일본도 관계를 바로 정상할 거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닉슨이 대통령이 마오쩌둥을 만난 게 1972년도거든요. 근데 미국보다 7년 먼저 중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맺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72년도 1월인가 2월에 닉슨 대통령이 마오쩌둥을 만나고 일본이 다나카 총리가 72년도 9월 달에 그 일본과 중국이 수교를 맺었고 또 재밌는 게 다나카 수상이
마오쩌둥한테 너무 고마워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중국이 전쟁 배상금을 요구할 줄 알았더니 우리 없었죠. 대국은 필요 없어. 난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렇죠.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오쩌둥이 중국 지도자들이 또 생각하는 게 우리랑 또 틀리더라고요.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일본이 그때부터 중국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본 자민당은 미국과 공조를 같이 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북미가 관계가 정상화되면 북일 관계도 바로 정상화될 거고 제가 계산한 배상금은 최소한 200억 달러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으로 받게 될. 예. 그게 한국한테 65년도 때 국교 정상화하면서 우리가 받은 게 유무상 그 지원금이 한 5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거 갖고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포항제철 만들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하면서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시드머니는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는 순간 북한의 사회주의 무슨 경제 체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군요. 만약에 북미 수교가 되고 북일 수교가 된다면 우리는 어디를 상상하면 되냐면 베트남을 상상하면 됩니다. 이번에 노동정 갔죠. 노동정 창건이래 베트남 수에 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불과 몇 주 전에 우리나라 왔었는데 그죠? 2달 전에 우리 국빈 방문하신 서 기장이 직접 예. 갔는데 저는 그때 느꼈죠. 아, 이거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베트남한테 쉽게 말하면은 그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과 북한은 무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 북한 조종사들이 베트남을 지원했다는 거 외에는 아무런 그게 혈맹이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서 기장이 북한 노동절 창건이라 가고 나서 저는 그런 그림을 지금 북한은 그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한반도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베트남이 95년도 미국과 수교한 다음에 30년간 베트남 GDP가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 베트남 국가 GDP가 95년도 때 한 2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대략 한 4,500억 달러에서 5,000억 달러. 그러면은 25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은 베트남의 경제 쉽게 말하면 경제개발 초기 조건이 보다도 북한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북한은 쉽게 말하면은 뭐 인구가 역동적인 건 비슷하지만 얘네들이 탁월한 소프트웨어 실력이 있거든요. 뭐 요즘 비트코인 제일 그 비트코인 갖고 쉽게 말하면은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가장 큰 나라가 북한 정찰 총국에 있는 북한의 소프트웨어 인력들이거든요. 네. 거기에 또 북한이 베트남보다 훨씬 좋은 그 중화학 뭐 예를 들면 철강, 화학 뭐 이런 기반 시설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 기반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화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베트남의 경제개발 초기 조건보다도 북한이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 북구강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화두인 것 같아요. 그 러시아와 또 미국과 또 한국 한반도 요 관점에서 보면 야 정말 저게 뚫리면 한국의 불경 혹은 북한에 갈마지고 이런데 야 이런데 뜨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군요. 우리가 지금도 빠른 게 아닙니다. 이번에 최근에 한 달 전에 언론 기사를 보면 상해에서 북극 항로 지나가지고 유럽까지 간 컨테이너가 전기 항로 노선이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북극 항로라는 게 이미 지구 온난화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러시아가 우리는 지금 핵 추진 잠수함만 얘기하지만 러시아는 핵 추진 세빙선이 수십 대가 있습니다. 핵 추진 세빙선이 뭡니까? 기름을 넣지 않고도 벙커시유를 뭐 예를 들면 넣지 않고도 계속 1년 내내 얼음을 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극 항로가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가 보거든요. 북극 항로를 미국과 러시아가 둘 다 원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이 자급자족되는 나라인데 미국도 제조업이 무너지고 사실 미국이 첨단 빅텍이 있고 금융이 있는 거지 미국 제조업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도 러시아랑 비슷한 게 뭐냐면 에너지와 식량이 자급자족되는 나라죠. 이 두 나라가 합이 맞는 게 뭐냐면 북극 항로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파나마 운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베링해를 지나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인 건 뭐냐면 미국도 이익이고 러시아도 이익입니다. 기본적으로 북극 항로가 이번 말라카 해협 지나가 가지고 수에즈 운하 가는 거 대비해서 대략 거리가 30%가 이상이 줄지 않습니까? 근데 해운 선사 입장에서는 30% 줄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운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라는 거는 미국과 러시아의 다 이익인 거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나라가 어디냐면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그러면 북극 항로가 되면은 저는 부산 항구라고 보고 있고 원산항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러 관계가 복원이 되고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 최대 수혜를 보는 나라가 아이러니하게도 부울경포입니다. 부산, 울산, 그 다음에 경남, 포항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지금은 제재 때문에 유연탄이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회사의 유연탄은 대부분 호주라든지 철강석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 많이 오는데 이게 일부 20-30%만 러시아산이라든지 북한의 무산 철강만 들어와도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원가가 개선이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수 경제가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의장님.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중국의 공급 과잉 설비 때문이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그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러시아의 원유가 어디로 가냐면 중국과 인도로 올라갑니다. 네. 30% 싸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업종들이 완전히 지금 주가로 보면 들어누운 거죠. 밸류에이션이 뭐 0.6배, 0.7배니까.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 이렇게 비교해 보면 처참합니다. 제가 하나 밸류에이션을 한번 좀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기계라는 게 이제 방산업체에 들어가니까 사실 러우 전쟁 때문에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사실 방산업체도 러우 전쟁 전만 해도 밸류에이션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진짜 쌌었어요. 뭐 현대 로템은 정말 주가가 정말 너무 쌌었죠. 근데 지금 뭐 기계 업종이 3.5배고 PBR이 이제 보시면 제가 빨간 줄이 요게 PBR 1.3배인데 이 밑에 있는 게 다 전통 제조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제조 2025의 피해 업종들이죠. 자, 이게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북한과 수교를 맺게 되면 미국이 이 업종들이 과연 계속 이런 상태로 가 있을까? 이들이 아마도 결국 뭐냐?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니케이 지수가 네. 이거 보시면 아베노믹스 기억나시죠? 그렇죠. 요게 언제 일어났냐면 2011년도에 오바마가 아시아 회귀 전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경제와 군사적인 거를 부활시키겠다는 게 미국의 아시아의 회귀 전략의 기본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 재무장을 시켰고 그다음에 아베가 2012년 12월 달에 그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 무제한 양적 완화와 엔화 약세였어요. 근데 이게 미국이 85년도 플라자 협정하면서 27년간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 놨거든요. 일본 경제 살려야겠다. 그렇죠. 해서 아베노믹스인데 이 아베노믹스의 이 슈퍼맨인데 이 슈퍼맨의 이 비행기가 누굴까요? 이게 미국인 거죠. 야, 너희 엔화 약속 용인해 줄게. 엔화 막 찍어내. 그래가지고 니케이 지수가 12년 동안 5배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간 게 처음에 니케이 지수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올라갈 때는 역시 죽었던 소니와 닌텐도가 주가가 세게 올라갔어요. 근데 2020년부터 누가 올라갔냐면 버핏이 등장합니다. 상사들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미쯔이 물산부터 4대 상사인가 저게? 5대 여기 제가 하나 더 빠졌는데 5대 상사를 다 샀어요. 네. 근데 2020년에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 할 때 이유가 뭐냐? 미중 패권 경제 이때가 뭐냐? 코로나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미중 패권 경제 최대 수혜가 누구냐? 봤더니 본인이 얘기한 게 일본의 종합상사다. 왜 종합상사냐? 일본의 종합상사는 에너지, 자원, 식량, 물류
쉽게 말하면 글로벌 공급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다. 그리고 이 일본의 상사들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런 태평양 전쟁 할 때 군수산업을 했다는 그렇죠. 거죠. 만주, 북한, 그렇죠. 중국 정보를 다 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런 데서 다 군함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장님 말씀하신 근데 그 당시 버핏 투자할 때 보면 PBR을 보십시오. 2020년 그때 매수할 때 기업 가치거든요. 다 한 배 미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핏이 이제 일본 종합 상사를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 동안 니케이 평균 주가가 98% 올라갈 때 이 상사들은 엄청나게 아웃퍼폼을 한 거죠. 대단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전통 제조업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버핏이 2008년도에 BYD에 2.3억 달러를 투자를 했었어요. 전기 자동차. 그래서 이 그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버핏과 빌 게이츠가 2010년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중국의 전기차 따봉 하면서 찍은 거였는데 이때 이제 22년도 8월에 지분 가치가 90억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40배를 먹은 거죠. 근데 이때 8월 달부터 팔죠. 버핏이 팔기 시작해 3년 내내. 네. 근데 이 8월이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요게 뭐냐면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정말 대만과 양안 관계가 전쟁이 일어나냐 마냐 굉장히 그 군사적 긴장도 높았을 때부터 팔았는데. 팔았는데.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이때부터 BYD가 전기차가 엄청 팔리면서 쉽게 말하면 실적이 막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버핏이 팔았어요. 버핏이 이거죠. 결국은 미국의 그 아시아 회기의 기본 자본시장의 핵심은 전략은 뭐냐? 중국을 팔고 일본을 사라. 이 전략을 버핏은 그대로 실현했고 올해 9월 달에 버핏은 BYD를 다 팔았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버핏이 미국의 지정학 전략에 따라서 매수 매도 전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반도의 지정학의 어떤 변화가 생길 때 뭐 가장 큰 거는 핵심 그거겠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때 관심 가져야 할 섹터가 제가 간단하게 7개 섹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러 관계가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끝나면 차와 전철로 보고 있습니다. 차와 전철. 네, 자동차겠죠.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다 러시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러우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러시아 자동차 최대 1위 업체는 현대 기아차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지금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다 점령을 했는데 이쪽에 이제 업사이드가 열리겠죠. 그다음 화학은 뭐냐면 러우 전쟁이 끝나면 중국이 원유를 지금까지 싸게 살지 못하겠죠. 시장가로 사겠죠. 그럼 화학 업종들이 실적이 개선될 거고 저는 전력 관련된 건데 이거는 지금도 AI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만 이 전력 관련된 종목은 여전히 AI뿐만 아니라 이 쉽게 말하면 한반도 지정학 변화의 수혜는 전력 쪽은 계속 볼 거다. 철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의 유연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절감이 개선이 될 거다. 그리고 이 남북 관계가 본격화가 돼서 북한의 쉽게 말하면은 인프라 투자 또는 개성공단을 갖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북 경협 수혜지만 개성공단에 초기에 들어갔던 업체들 주가 위주로 움직이는데 그때와 아마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면은 개성공단의 가치가 바뀝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남북 경협이 이렇게 되다 말다 다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남과 북만의 경제 협력을 했지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개성공단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개성공단에 만든 제품은 100% 다 남한에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맺게 되면은 개성공단에 생산되는 의류와 신발이 미국으로 수출될 수가 있는 거죠. 러시아라든가 중국으로도.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국뿐만 아니고 베트남도 인건비라든지 뭐 각종 비용이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는 의류 생산지로서도 이제는 원가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나왔던 게 오히려 캄보디아보다도 1인당 인건비가 더 싸면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북한이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군요. 건상이가 뭐냐면 건설, 시멘트, 그다음 건설 장비, 상사. 아까 말한 미찌나 이런 상사인데 이 상사가 또 왜 중요하냐면 여기 우리나라 상사 종합 상사들이 또 자원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중국만큼 히토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히토류 품위는 이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히토류 품위 자체는 중국보다 더 좋다라고. 품위가. 예. 그래서
이 상사 자원 개발할 수가 있고 의료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북한이 기본적으로 잉여 노동 인력이 많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는 일단 초기 10년 동안 굉장히 수혜를 볼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한 7개 업종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생각 같은 종목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거는 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뭐 저는 그래서 뭐 의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이 네. ETF라든지 이런 거 사셔서 하면 되고. 근데 이번에도 예. 사실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예.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뭐 회담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뭔가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사기도 하고 안 팔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안 돼 버려 가지고 언제 또 될는지 모르니까 일단 팔았다가 그때 분위기가 조성되면 사자. 지금 사봐야 그 두 사람 마음에 달렸는데 이거 너무 지금 이 장이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거는 그거를 위해 준비를 하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달리는 말이 올라타셔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단기지만 중장기적으로 왜 사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핵심은 심플합니다. YTD로 한국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선 부담스러워. 많이 먹었으니까 좀 덜어내자 차원이지. 일단은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반도체 사이클은 조금 더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그쵸. 사람이 좋다고 할 때 조금씩 차익 실현해서 저평가되던 종목들. 아까 그때 워렌 버핏이 살 때 다들 왜 사지? 따라 샀으면 되는데. 예, 그리고 다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알려줬는데 안 사요. 말도 안 된다. 워렌 버핏이 나이가 좀 잡수셨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또 2014년도에 일본이 엔화 약세 들어갈 때 에이 뭐 110엔이면 끝날 거야 했는데 150엔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본 주식 안 샀어요.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 당시 2013년부터 15년까지 우리가 포커스했던 나라는 중국이었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난 10년간 가장 주가 성과가 좋았던 나라는 우리 옆에 있던 일본이었죠. 5배. 5배. 그것도 지수만. 가만히 있자. 우리가 이제 한 2배도 안 올랐죠. 그렇죠. 2,300에서 4,100이니까. 그럼 갈 길이 먼데. 예, 그래서 제가 뭐 진짜 소연철 와서 무슨 얘기하면 말이 돼? 라고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거는 5년, 10년. 그래 봐야 4배예요. 2,500 기준으로 하면. 예. 그러면은 비슷한 거죠. 그 사이에 일본은 또 가만히 있나. 예,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다 똑같은 게 뭐냐면 결국 중국에서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 저는 한국으로 온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성조기가 평양에 나부끼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거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미국의 지정학 전략 변화에 잘 포커스를 해야 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하니까 뭐 통일 얘기 다들 관심이 없는데 저도 지금 당장 통일이 아니라 남과 북이 우호적인 두 국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이 뚫리면 나라가 크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냉전의 최대 수혜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서독은 분단이 됐기 때문에 8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독일 통일되기 직전에 독일의 서독의 GDP는 일본의 45%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동안 10년 동안은 독일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병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독일 돈을 퍼줘가지고 뭐 동독 사람들 뭐 지원금 준다, 인프라 투자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10년 지난 다음에 2000년부터 독일이 경제가 폭발적으로 뭐 굉장히 꾸준히 성장을 했죠. 그래서 2023년도에 독일의 GDP가 드디어 일본을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결국 독일이 근데 통일만 돼서 독일 GDP가 올라간 게 아닙니다. 결국 통일이 되면서 뭐가 있냐면 동유럽과 러시아의 경제가 독일에 편입이 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 단절된 그 동유럽의 관계가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뚫혀지면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서 폭스바겐의 독일의 대기업들이 동유럽 진출을 많이 하면서 독일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일본의 역전해서 이제는 미국, 중국, 독일 3대 강국 안에 독일이 들어갔고요.
저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과연 뭐 잘 지내면 뭐가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10년, 20년 봤을 때는 큰 그림으로 바뀔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지수랑 닥스 지수를 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다음에 닥스 지수는 35년간 20배가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85년도에 이제 그 프라자 협정 맺고 나서 한 3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많은 걸 얘기해 주죠.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스피 많이 되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야? 라고 하는 분 계시는데 아닙니다. 국민연금 자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노후도 안전해진다. 벌써 그래서 세계 신기록 세웠다며요. 예? 수익률이. 예.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게 10년 뒤에 우리가 코스피가 만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제가 많이 간다는 게 그냥 유동성과 수급과 이런 거가 아니라 우리의 펀더멘탈이 개선이 돼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이 되면은 코스피가 만 이상 가게 되면 우리 전체적으로 국민들 모두가 다 좋아질 수밖에 없죠. 국민연금 요즘 거의 대부분 다 가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고 나서 이게 뚫려야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관점을 투자와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사실 훨씬 와닿네요. 내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통일된 국가의 발전적인 전략이 부과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 가슴이 설레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통일은 어렵다 하더라도 실효적인 통일에 근접한 어떤 그 환경이 개선됐을 때 우리의 코스피의 업사이드는 훨씬 더 크게 열려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의 주도주는 아마도 지금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주식들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다 AI, 인공지능과 반도체만 얘기하는데 그거 중요하죠.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이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이 제조업이 살아야 소득 불평등이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죠. 솔직한 야만이라고 얘기하죠. 야만스럽죠 하는 게 좀 보시면. 그런데 미국이 왜 아메리칸 퍼스트를 나왔을까? 결국 탈냉전이 되면서 신자유주의를 하면서 미국의 월가와 뉴욕의 월가, 샌프란시스코의 빅텍들만 돈을 벌고 미국의 제조업은 철저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중산층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SOS를 친 거죠. 그리고 미국의 지니 계수를 보면요. 정말 미국이 정말 소득 불평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코리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전통 제조업이 살아나야 되고 그게 결국은 뭐냐면 한반도가 하나에 연결돼서 유라시아 대륙이 연결될 때 우리가 좀 더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뭐 행복한 코리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경주 에이펙을 기점으로 그런 환경의 단초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만으로도 한반도가 훈훈해졌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상컨대는 올해 말 내년 초 언제쯤인가에는 아마도 다시금 벌써 한 6, 7년 이상 됐네요. 그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고 또 뭔가 그때 3번의 회담에서 결론 지지 못한 북미 간의 외교 관계를 포함한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들어봤습니다. 한반도 슈퍼사이클 저도 선물로 주셨으니까 오늘 퇴근해서 한번 쫙 읽어보고 저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도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반도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으면 또 모시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컬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프로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프로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